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얏 5회 자본주의에 대한 당장 먹고 사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각자 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오랜만에 너무 한동안 안 해가지고 저는 이제 자유주의를 신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스테리, 그 다음에 오컬트 문화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예, 미래의 자본가를 꿈꾸고 있는 그렇습니다. 예, 예. 최 사장님. 돈 벌어야지. 예. 다음에 이제 깡 사장. 예, 깡 사장. 저는 사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오늘 아침이라서 내가 지금 깡 선생입니다. 깡 선생. 죄송합니다. 예, 저는 사회 돌아가는 꼴에 불평불만이 많고 가득 찬 분노와 하여튼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인간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에 태어났지만 곤장 백대지 말고 그러니까 불구가 됐을 텐데 능지처참 한번. 예, 능지차천까지는 아니, 알았어. 감이 작아가지고 제가. 알았습니다. 예, 어쨌든 깡 선생입니다. 저는 철학, 종교학 뭐 이딴 거 쓸데없는 학문에 관심이 있었는데 요새는 다시 먹고 사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저 빨갱이 아니에요. 독실이. 네, 이독실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4명 중에서 유일하게 사실 이공계 고요. 그래서 사실 이공계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과학, 수학 쪽에 관한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굉장히 어울리죠? 캐러멜과 팝콘이 어울리듯이. 무슨 머리야? 안 어울려. 무슨 머리야? 캐러멜과 팝콘이 어울리듯이 저는 과학과 어떤 종교에 종교라고 하면 좀 그런 기독교에 굉장히 독실한 그런 과학도 사실 상당히 많이 신봉하고 있고요. 독실하게 또한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미친 것 같은데. 똘끼가 장난 아니에요. 무슨 덩어리. 잘 어울려요. 알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김도희께서.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이라고 하고요. 도 닦는 거에 관심 있고 요즘에는 되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얘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만 얘기하는 거죠. 네. 요즘 먹고 사는 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때를 거의 전부를 투자해가지고 도를 닦으셨던. 그죠. 명상하고 계룡산 갔다 오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전 시간도 간단하게 우리 자기소개했으니까 전 시간에 대한 요약을 간단히 해보면 우리 경제 3번째 시간입니다. 경제를 3, 4, 5회에 걸쳐가지고 3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경제 첫 번째 시간에 뭐 있었냐면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를 나누는 기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수단이라는 걸 통해가지고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자본주의랑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거부하는 공산주의 두 가지 체제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 두 번째 시간에 와가지고 지난 시간이었는데 보수와 진보를 나눴어요. 사실 정치에서 나눠야 되는데 보수와 진보를 뭐로 나눴냐면은 경제적 개념으로서의 세금으로 나눴습니다. 세금을 중심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세금을 낮추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경제적 입장을 우리가 보수라고 할 수 있고 아니다. 세금을 높여야 된다라는 입장을 경제적 정치적 입장에서의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였죠. 세금을 높이고 낮추고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세금이 높아지면 복지가 높아져서 서민층이나 최소수혜자의 이익이 됩니다. 반면에 세금이 낮아지면 복지도 따라서 낮아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기업과 자본가가 이제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유리해진다라는 것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 그리고 유교적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적 그리고 자유주의적 입장으로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너무 이제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게 너무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들 해가지고 현실적인 거 좀 해야죠. 당장 먹고 사는 거에 대한 얘기를 같이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해볼 텐데 첫 번째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으니까 그럼 자본주의에 대안적 삶이 있느냐? 그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보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당장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제 뭐 취업도 힘들고 뭐 취업도 힘들고 당장 뭘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본주의의 대안적 삶. 자본주의가 문제 많다는 거죠. 빈부격차도 있고 너무 경쟁하게 되고 문제가 많은데 대안적 삶이 가능한가에 대한 얘기를 최 사장은 불가능하다고 보시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회적 낙오자들이 꿈꾸는 거고 그렇지. 실패자들 이런 사람들 죄송합니다.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최 사장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자본주의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자본주의는 사실 대안적 삶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선이다. 그러니까
차선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아주 가장 좋고 완벽한 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회는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인간의 어떤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준다는 입장에서 자유주의만한 게 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자본주의가 그냥 그나마 제일 낫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사회에 불만이 많은 저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죠. 무슨 자본주의의 대안이 왜 없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실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 예.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 사회의 문제점이 조금씩 단계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대안으로서 우리 자본주의 반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인데 우리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강 사장이 3인주의 얘기했는데 그죠? 예. 어떤 대안적 삶이 가능할까요? 네. 저부터 네네. 하는 거죠. 저입니다. 야, 대본은 본 거냐? 계속 눈치 주는데 얘기 안 하고 있고, 그냥. 네네. 예. 자기 세계에 빠져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막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말씀해 주시죠. 저는 슈마허라는 경제학자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슈마허. 네. 제가 일단 경제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전문적인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사실상 그래서 생각 자체가 이런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본 게 이제 슈마허 경제학자인데 에른스트 슈마허라고 에른스트 슈마허. F1 혹시 기사해 본가요? 네. 슈마허 전설적. 네, 맞아요. 슈마허 실제로 치면 F1 선수가 나오고 그래서 EF 슈마허라고 치면 이제 나옵니다. F1은 자동차 경주가요? 네, 자동차. K1은 권투. 죄송합니다. 네. 예. 제자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몰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독일 사람인데 이제 1911년대 태어나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나중에 영국으로 귀화를 했어요. 1911년이요? 네, 그래서 세계대전 때 사람이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영국 이제 경제 관료도 담당하고 했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나중에 그 경제 관료 담당하면서 지금의 미얀마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불교에 기반한 삶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얘기한 게 불교 경제학이거든요. 이제 미얀마로 가가지고. 네네. 불교 경제학이? 네네. 그래서 자본주의는 가장 최상의 가치가 최대 이윤 추구. 그래서 최대 소비를 목표로 하는데 불교 경제학에서는 뭐냐면은 최대 소비가 목표가 아니고 인간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양적, 공리주의 같은데, 그러니까 인간의 그 근본적인 삶의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 소비가 목적이 아니고 최소의 소비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효과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일단 소비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가치가 뭐가 오냐면 인간적인 가치를 강조하거든요. 인간의 삶. 그래서 네네 노동이 거의 뭐 종교인데? 뭐야 이거 목사님이 맨날 해주신 말씀 아니야? 불교. 예. 노동이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고 노동은 이제 개인의 개인의 능력의 최대한 성장 그리고 삶의 활력, 공동체에서의 기여 이런 게 뒷받침되는 게 노동의 신성한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커다란 방향 자체는 이윤 추구가 아니고 인본적인 가치로 돌아와야 된다. 가장 먼저인 게 구체적인 방안으로 뭘 이 사람이 실천하냐면 중간 기술을 얘기해요. 개발해서. 중간 기술? 네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대량 생산하는 체제는 어떠냐면 제국주의나 그 당시에 나라들이 거대 기술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만큼의 소비자가 필요하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 소비지로 삼거든요. 네, 그렇죠. 네네. 산업화되다 이후에 약탈 구조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기술의 단위를 축소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촌의 마을에서 사람들이 자립 경제를 하고 싶은데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기술을 쓸 수밖에 없냐면 거대 선진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기술은 너무 대규모여서 그 설비비가 어느 정도로 들어가냐면 그 마을의 총 생산을 10년치를 다 모아도 그 생산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설비비를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빚을 내서 그 설비를 투자를 마련한다고 해도 그 유지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그거는 대량 생산 체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원하는 소비자가 그 마을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 아이폰 공장이라든가 나이키 공장 이런 거는 지역 주민들이 만들 수가 없잖아. 네네,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아이폰 쓰지 말자, 나이키 신발 신지 말자 이런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슈마허가 한 얘기가 중간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최첨단 과학 기술과 온갖 자본과 맞아요. 이거를 대규모로 동원된 그런 걸 이제 대규모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까지는 자본집약적 기술이었으면 마을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인 간단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해요. 우리가 마을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슈마허가 지금은 그런데 슈마허는 그 당시에도 이제 계속 세계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뭘 얘기하냐면 대한경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대한경제로서 지역이 강한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역이 강한 경제권? 네네네. 일종의 블록 경제 같은 건가요? 블록 경제. 블록 경제. 네네. 그러니까 근데 블록 경제가 슈마허가 하는 주장인가요? 네, 슈마허가 하는 주장이에요. 슈마허가. 네네. 그 사실 그 얘기를 먼저 전제됐어야 되네, 그죠? 네. 그러니까 블록 경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블록 경제가 되고 나서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간 규모의 소규모 공동체가 됐을 경우에. 네네. 그럼 우리가 나이키 신발을 싸게 사실 중국산으로 해갖고 싸졌잖아요. 네. 신기 위해서 중국의 공장 그 근처 지방 사람들을 착취할 수 없다. 하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따로 살자는 거죠. 따로 살자. 따로 살자. 그러니까 이런 거네. 맥도날드를 갖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 중앙에 있는 지국이 전 세계 이제 점령군처럼 들어가서 영업을 하잖아요. 거기서 받아내는 그런 이익을 쭉 중앙으로 빨아 올리는 그런 구조인데 그걸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지역별로 맥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라 북미 지역은 맥도날드가 먹고 이쪽 유라시아 대역은 먹도날드가 먹고 묵도날드 이런 거 따로따로 먹자 이거 아니야. 예. 그게 이 문명의 그 유지가 가능한가요? 그렇게 해서? 근데 실제로 가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슈마허가 경제 관광을 지낼 때 아프리카 지역에 갔는데 아프리카에서 그때 무슨 운동을 했냐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처럼 사람들이 너무 건강이 취약하니까 하루에 달걀 1개 먹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아프리카에서 달걀 1개 먹기 운동? 충분히 계란이 생산되는데 그 계란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판매를 못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계란을 쌀 포장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포장지를 그 당시에 세계 다국적 기업이 하나가 독점을 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 포장지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완전 세계화된 경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슈마허가 요청을 해요. 그 다국적 기업에게 아프리카에다가 공장 하나를 세워줘라. 그 달걀 껍질 보호할 수 있는 계란판을 만들 수 있게. 이 사람들이 필요한 게 1년에 100만 개 정도예요. 계란판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소규모 농부들도 닭을 키워가지고 계란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국적 기업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1년에 100만 개를 생산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업에서 가장 작은 기계, 소형 기계도 한 달만 돌리면 100만 개가 생산되기 때문에 그러면 뭐를 해주면은 지어줄 거냐면 도로를 일단 깔으라는 거야. 아프리카 전 지역에다가 자기네들 물건을 사고 팔 수 있고 기계 설비가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그 공장을 지으면 한 달에 100만 개씩이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설을 확충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프리카는 불가능하잖아요. 그 경제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의 달걀 수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면 기술이 발전해 있어도 아프리카에선 그 기술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슈마허가 중간 기술이라고 해서 소규모로 달걀판을 제작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만들어줘요. 실제로 개발해서.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돈도 안 들어요. 그 공장이 필요 없고 간단한 기술만 있으면 계란을 쌀 수 있기 때문에. 소규모 작업장 같은 거. 네네네. 계란 싸는 게 어려워? 그냥 싸면 되잖아. 근데 그게 지금의 계란판은 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무슨 공기 압력이나 이렇게 깨지지 않게 하려면 대규모 연구비, 투자시설 이런 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보고 만들려면 만들지 못해. 난 만들 수 있어. 아닌가요? 깨지겠지 이제. 일단 정리하면서 갑시다. 정리하면은 슈마허가 얘기했던 거는 일단은 경제가 통합되지 않고 성장 지성주의를 반대하는 것 같아.
보니까 너무 효율만 생각하고 너무 효율만 생각하고 내가 한 달에 100만 개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들어?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현대 자본가적인 사유에 찌들어 있는 인간들은. 그렇죠? 근데 그런 거에 일단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산업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가요? 네, 반대해요. 미쳤구만. 야, 산업화하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그 슈마우가 주장하는 것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형성해서 자기네끼리 공장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끼리 먹여 살리자는 건가? 아니면 그 다국적 기업한테 좀 손해를 보더라도 니네가 양보해서 그 100만 개, 1000만 개 생산할 수 있는데 100만 개만 생산하더라도 좀 들어와서 해줘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건가요? 둘 중에 뭔가요? 전자예요. 전자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건 자립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뭐 공장도 지역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 수 있는 소규모 그 공장들을 막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역사를 후퇴하자는 거네. 솔직히 그렇죠. 고립되고 나 고립하는 거 무역하지 않고 고립되고 자기들끼리 기술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해 먹자는 거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와이파이 못 쓰고 휴대폰,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뭐 안드로이드 못 들어오고 위피 쓰고 위피가 뭐야? 위피 안으로 들어. 옛날 방식입니다. 인터넷 브라우저가 없이. 그냥 들어가면 첫 번째 벨소리, 1번 벨소리. 이거 뭐 예전 다 휴대폰 예전에 안 쓰셨어요? 저 어려가지고. 일단은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 나름 주류 경제학 무대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리즈 시절에. 아니야. 리즈 시절. 이분이 뭐 독일 사람이었는데 영국으로 도망왔다는 뭐 그런. 네네. 왜냐하면 나치 정부여가지고 그때 그걸 피해가지고 영국 정권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정리하면서 가면은 일단 슈마우가 얘기하는 거 근데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단은 그 인간 중심의 어떤 가치를 중시함으로써 산업화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일단은 이념적으로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블록 경제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적정 기술. 중간 기술. 적정 기술이라고 불러요. 너무 고도로 발달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네네, 필요 없다는 거. 왜냐하면 소규모 오히려 공동체가 유지될 만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오히려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인가요? 모든 면에서 가능하면.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안이야 이게? 대규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에서 쓰면 되는데 슈마우 생각은 그거를 전 세계 모든 지역에 다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규모 산업화된 도시의 그 고도로 발달된 기계는 뭘 필요하냐면 싸구려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계로 계속 대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 그거 자체 현상. 기본적으로 이제 뜯어먹는 구조다. 그 자본가들의 그렇죠. 오늘날 상황이랑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산업 분야를 하나하나. 그렇지. 거기서 사실상 막대한 이윤을 뜯어가는 놈들은 자본가다. 몇몇 그 윗대가리들이니까. 공산주의. 빨갱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분은 보니까 옥스퍼드에서 경제학 공부하시고 뭐 거기서 교수도 하셨던 분인 거죠, 그렇죠? 영국에서요? 영국에서. 나중에 미국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교수하는데, 근데 천재예요. 20대 초반에 이제 강의를 시작해요, 대학에서. 그래요? 근데 보통 외국 강의가 빨리 할 수도 있지. 당신 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천재들은 다 20대 초반에. 그리고 영국 그 경제 관료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고. 맞아요. 근데 그분이 그 1차 대전 후에 2차 대전 그때쯤에 이제 활동을 하셨으면 당시에 이제 자동차의 어떤 대량 생산이 막 시작될 때였고. 그래서 이제 당시 세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좀 이걸 지향하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한 게 이해가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대안을 하기는 힘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글쎄.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자체 이미 발달된 거를 다 잘못했으니까 중단하자. 이건 불가능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시대의 흐름은 그 아예 역행하자 이러는 건 불가능하고. 지역이나 소규모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흙탕물이 있을 때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흙탕물에 쇠물을 계속
그 깨끗한 물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네네. 흙탕물 자체에 흙에 있는 거를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흙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쇠물을 깨끗한 물을 집어넣어주면 훨씬 더 듣자마자 두 번째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야 이게 쇠물을 넣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 명상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비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큰 방향성이 지금 같은 경우는 거대 다국적 기업 중심으로 모든 정치 경제 질서가 재편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그런 구조를 조금씩 해체해 나가는 거지. 네네. 끊임없는 게 힘드니까. 네네. 근데 쇠물에 대한 은유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흙탕물의 상태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새롭게 이런 것들 해보자. 깨끗한 물을 계속 많이 집어넣어주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 예를 아주 쉽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소규모 중소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좀 강화해준다거나 아니면 소규모 지역 단위 공동체들 이런 걸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거에 대해 좀 더 우리가 관심과 지원을 기울이자 뭐 이 정도인가요? 네네. 대형마트 들어가지 말고 거기 그렇지 그런 거야. FTA 하지 말고. FTA 뭐 이딴 거 계속. FTA는 FTA. 네. 그렇죠. 그렇지. 왜냐면 블록화하는 거잖아. 블록화를 최대한 만들어주고 장치 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벽들을 해체하면 안 되는 거고.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로컬마트라고 하셔가지고 그것을 지금 경제 대안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냐면 시골에 이제 농촌이 많이 쇠락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거기서 자립하고 싶은데도 뭐가 안 되냐면 온라인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은데 문제가 뭐냐면 그냥 쌀이나 이런 기초 농산물로 가지고 하면 수익이 별로 안 나니까 이거를 조금 가공하면 수익성이 커진대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를 뭘 하고 싶으냐면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하고 싶은 거, 뭐 효소나 잼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조금만 하면 뭐 고추장, 된장 같은 거 판매하면 수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이면 대형 유통마트를 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온라인에서 판매할 때는 그 식품법에 위반되지 않으려면 대형 공장 시설에서 그거를 생산해내야 된대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개개인의 뭐 마을에 그 설비비를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협동조합 같은 형태가 좀 필요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크게 농사짓는 분들은 대형 그런 구조에게 넘기고 대형 이제 공장들에게. 그러니까 소규모 농부들은 그냥 1차적으로 판매밖에 못 하는 거예요. 현실 구조에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중간 기술은 뭐냐면 이분들이 효소나 잼 같은 거를 대규모 농장이 아니어도 그 마을 단위의 작업장 같은 거 간단한 기술로 인해서 생산하면 온라인에 판매할 수 있게끔 그런 거를 개발해 주는 게 중간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대형 구조에 의존하지 않아도 자립 경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로를 좀 많이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이기도 하네요. 굉장히 처음에는 좀 말도 안 된다 생각했는데 듣다 보니까 이거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오히려. 사실 이거 그 사업을 펼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화장품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최 사장이 진짜 사업가 별거 다 해봤어. 들어봤습니다. 비밀로 하라면서 왜 얘기해야 되나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도가 이게 화장품은 어렵지 않은데 영세 규모로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화장품 제품 관리사를 고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규모가 있고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게 적정 기술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그걸 해줘야 되겠네요, 그죠? 제도적인 면에서 중간 기술, 그다음에 소규모 영세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그런 품질 관리 같은 게 필요하긴 하죠. 실제로. 그렇죠. 이제 법의 취지는 있었겠죠, 원래. 아니야. 근데 화장품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어느 생각은 들어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사람 몸에 바르는 거니까 굉장히 까다롭긴 한데 또 김치찌개 만든다고 유기농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유기농을 욕하는 건 아닌데 막 그런데 가면 길거리 샵 같은데 가면 굉장히 이제 자기네가 직접 만든 핸드 소프 같은 거 팔기도 하잖아요. 그런 건 되는데 화장품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김치찌개는 그냥 파는데 왜? 어쨌든 알겠습니다.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지금 기기들 제도 좀 완화해줘. 알았습니다. 제도를 제도를 완화해라. 지금 이 시점에 세금도 낮춰줘. 여기 알겠습니다. 일단 슈마워 얘기. 에른스트 슈마워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슈마워 얘기는 아니었어요. 이분 대표적인 책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이 있어요. 대표 서적이에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 되게 고전적인
책인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대한 이게 경제라던가 한 책이 통짜가 아니고 단편 강연집이랑 연설집 모아놓은 거여서 읽으시기도 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거와 좀 연결시켜가지고 네. 실제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제가 조사를 좀 해왔는데, 네네.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한 슈바우어 다음으로 우리가 대한적 삶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오로빌에 대한 얘기를 좀 조사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본주의의 대안적 삶이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것이 가능한가? 그랬더니 있어. 어떤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자급자족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는 거야. 사기꾼 같아. 다 판매 시작해야겠어요. 판매. 일단 보면은 그래서 근데 여기 하기 전에 한국에도 비슷한 거 있었는데 조금 이따가 우리 독신한테 한번 물어보고 오로빌이 뭐냐면요. 이거 TV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오로빌. 그래서 TV 많이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도 많을 텐데 이게 1968년도에 인도에서 이제 시작된 어떤 도시 공동체, 마을 공동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폭력적인 어떤 근대화,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문명에 대항해가지고 1968년에 124개국에서 온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인도에 모였어요. 인도 남부에 있는 프랑스령에 모여가지고 흙을 이제 자기 나라에서 가져왔던 흙을 같이 묻으면서 이제 같이 한번 실험 도시를 만들어보자라고 시작했던 게 오로빌이었습니다. 최초 사실 근데 68년도면은 그냥 의미 있는 해죠. 1968년 거죠. 생각해보니까 68혁명. 그렇죠? 서구 사회에서는 중요한. 한국 사람들은 68혁명을 잘 몰라서 모르죠. 나중에 우리 68혁명에 대해서도 간단히 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합시다.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68년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68년도에 이제 전 세계가 프랑스는 뭐 총파업하고 미국은 이제 신자파 운동, 페미니즘 운동하고 뭔가 권위주의적이고 질서정연한 것들을 깨부수자. 우리는 그때 유신이 막 시작되던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죠? 1968년에 우리나라 보니까 그 김신조 사건이 있어서. 맞아. 그죠? 우리는 이념적으로 갈등하고 있을 때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68년도에 그러한 분위기와 맞물려 가지고 오로빌의 실험 도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만 명 정도가 생태학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를 100년 동안에 한번 잘 건설해 보자라는 목표로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큰 규모에서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로서는 유일하다, 거의 유일무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5만 가까이 되네요? 지금 규모가? 아니요, 지금은 이제 40여 개국에서 온 2,000명 가량이 거주하고 있다고 그러고 한국에서는 한 8가정 정도가 실제로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도시 모습이 근데 아름다워요. 원래는 황무지였거든요. 왜 인도 땅이 그 빨간색 흙이라고 막 그러는데 빨간색 흙 맞아요? 어쨌든 황무지였는데 이 초기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나무 심고 막 장난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거의 뭐 숲을 이루었다고 숲을 하는데 만들었다. 힘들게 한 거지. 도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각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실험적인 어떤 건설가들, 아티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모습을 잠깐만 얘기하면 중앙에 오로빌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마티르 만디르, 이거 발음 안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딱 가운데 있어요. 그게 뭐예요? 동그란 구형 형태의 금색으로 된 이제 건축물이거든요. 우리나라 왜 서울랜드에 있는 그 동그란 거랑 비슷한 것 같아. 크기도 그렇고 생긴 게. 그래서 금색이야. 금색이고. 네, 금색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회전하는 은하의 모습을 상징하려고 위에 상공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회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4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자, 마을이 회전한다고? 이 말하기 좀 어려워. 뭐라고 해야 돼? 선풍기 모양 거지? 그래, 선풍기 모양으로 위에서 보면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 날개가 4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국제, 주거, 문화, 산업 4가지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잘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동체라고 해가지고 무슨 마을, 막 시골 막 그런 데가 아니고 되게 현대적이에요. 현대적인. 그 오로빌의 영어는 뭐 하는데요? 오로빌의 영어는 명상하는. 종교단체는 아닌데 이제 모든 종교 초교파적인 어떤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 종교랑 관련된 건가요? 그게? 반 기독교네요, 좀 그죠? 아니 기독교인들도 있겠지. 그래도 뭐 유일신 사상 그거 반대해서 뭐 히피 나오고 다원주의 나오고 유일신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으려면 믿어라. 근데 그치. 우리는 종교는 신경 쓰지 않고 다 같이 와서 우주와 내가 합일이 돼서 독실의 표정이 굉장히 이런 사탄의 무리들 막 그런 표정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 정신적 뿌리가 누구냐면은 그 인도 사상가인 스리 오로빈도라는
오로빈도라는 뭔가 사자의 느낌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인도 구루 있잖아. 인도의 구루야. 명적인 구루예요. 그래서 오로빈도에서 그 오로빌이야. 그래서 그 오로빈도가 사상적 뿌리를 제공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마더라고 불리는 그 정신적 동반자인 미라 알파사 마더라 불리거든요. 네. 마더에 의해서 현실화된 겁니다. 근데 표정 관리가 안 되지. 표정이 너무 안 좋다. 도시리가 이건 사탄의 무리들 장난 아닌 거지. 마더. 어쨌든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공원에 살고 있는 느낌이래요. 커다란 공원에. 그다음에 세계적 건축가에 의해 가지고 실험적인 건축물들이 너무 예뻐요. 그다음에 이제 매일 세계의 다양한 음악회와 전시회, 그다음에 요가 프로그램 계속 무료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네. 그 한국에서 살고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구로부터 강요받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신성을 향해 고양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다른 곳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로 살만한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럼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면 네. 이게 사실 궁금해. 그래서 거기 어떤 곳이냐. 노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하루 5시간의 의무 노동을 하고 그 이상은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만 노동하는 5시간만? 그렇죠. 게다가 그 노동의 종류가 내가 하고 싶은 거래요. 그러니까 어떠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고 내가 가서 농사 짓겠다 하면 농사 짓고 제빵하겠다 제빵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나는 꽃을 말려서 거름을 만들겠다.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내가 일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생활 유지비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원화로 환전하면 한 1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네, 네. 그러면 야, 10만 원 정도 생활비가 나와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살만한 거야. 네, 네. 그죠? 그리고 대부분은 무료예요. 예를 들어서 식비도 안 듭니다. 그 생필품 배급소로서 푸투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이게 먹을 것들이나 생필품들이 있는데 그냥 가져간대요. 그냥 아무나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면 돼요. 그냥 가져가면 돼? 그렇죠. 근데 조금 많이 가져가면 좀 이제 제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 그 다음에 음식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솔라키친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치킨이라고 썼어. 솔라키친. 태양열로 하는 이제 조리하는 곳인데. 예. 한 끼가 1,000원 정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나온답니다. 각자 알아서 조리를 하는 데죠, 거기는? 아니요. 거기서. 조리사가 있어? 네, 조리사가 해줘서 1,000원에 사먹는 거야. 1,000원 주고? 근데 사먹기 싫으면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푸투스에 가가지고 내가 몇 개 가져와가지고 먹으면 돼. 공짜야, 공짜. 공짜라고? 병원, 이발소, 교육, 체육 다 무료입니다. 장난이에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선생님 1명당 학생 1명 정도. 네? 행복하대요. 학생들한테 인터뷰하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학교 가는 게. 그럼 그 사람들은 무료로 하는데 급여는 10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강사하고 싶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발소도 머리 깎아주고 싶다. 10만 원 누가 주는 겁니까? 그 공동체 운영하는 조합 같은 게 있겠지. 세금도 안 떼는데. 근데 산업화 지구에서 산업을 뭐라고 그러지? 그 실제로 기업 활동을 해요.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있다라는 거죠. 외부에서죠. 그죠. 외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내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하고. 보니까 그 관광객들한테는 상당히 좀 비싼 그런 것들을 물린다고 하던데. 아니요. 관광객들은 상대적으로 비싼데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은 거의 하루 거주 비용을 냅니다. 하루 머물면은 한 1,700원 정도를 내요. 아, 그래요? 저기 부탄에서 하루 체류비가 20만 원 아닌가요? 모르는데요. 어쨌든 1,700원 내면 돼.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는데 3만 원인데 말도 안 되는 휴양지 같은 게스트하우스인데 그래요? 아침도 나오고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 오로빌에 이민 가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요. 오로빌에 내가 잘 조사해 왔어. 너희 좀 막연한 게 아니야. 그래. 확실하게. 오로빌에 이민 가는 방법도 쉽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진 않아요. 그 대신에 조금 이따 얘기할 텐데 재산은 조금 있어야 돼. 재산이 있어야 돼? 그 얘기 좀 이따 할게. 어쨌든 우선 오로빌에서 3개월을 거주하면은 엔트리 그룹이랑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3개월 살아왔지? 괜찮냐? 그런 얘기 물어보겠죠. 인터뷰는 영어인가요? 영어인데 야, 못 가겠네 그러면 영어 안 되면. 영어 못 해도 돼. 되고 뭐 대충 물어보겠죠. Are you okay? I'm okay. 이 정도 하면 말도 안 돼. 뷰티풀 랜드 막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터뷰를 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은 이제 한국의 인도 대사관에서 이제 추천서를 받게 되는데
1년짜리 거주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간추려서 얘기가 꽤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년 살아. 비자 받아가지고 1년 사는 거야. 살고서 비자 갱신해. 또 1년 살아. 그러니까 2년 살아야 돼. 2년 살아야 돼? 2년을 살고 나서 이제 문제 없이 살았다. 그러면 오로빌리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2년 동안의 일종의 뭐 시험 기간 같은 거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민이 이렇게 쉬운 게 없는 거야. 가가지고 2년 살면 돼야. 살면 이제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제 오로빌의 이제 본질적 문제 중에 하나인데 거주할 데가 없어요. 네? 거주할 데가 땅이 없다고? 그 일 해야 되는데 오로빌이 이게 너무 잘 되잖아.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른 거야. 주변 땅값이 올랐다고? 땅값이 너무 올랐어. 그래가지고 오로빌에서 주택 문제에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오로빌 말고 주변에 사는 인간들이 이거 투자 가치가 있다고 산 거구나. 맞아. 투기란 거구나. 그리고 이제 관광지가 되니까 그 주변에 이제 인도 사람들이 막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에는 5만 명을 계획했던 도시 형태이긴 한데 땅이 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거주 자격은 있는데 살 집과 살 땅은 자기가 마련해야 돼. 아이고. 그래서 땅을 사서 집을 줘. 그다음에 그거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오로빌의 기증이에요. 그럼 내가 거기서 평생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거죠. 얼마 정도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내가 재산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2년 동안 살 수 있어야 되는데 2년 동안 살 때 생활비가 있어요. 체류비가. 그러니까 일을 못 하니까 그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야 되고. 거르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갖고 사실상 돈 많은 서양 사람들은 올 수 있는데 뭐 막말로 뭐 파키스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인도, 라오스, 에티오피아 이런 분들이 와갖고 살 수 있게 되는가. 그런 비판도 가능하겠지. 근데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너무 가혹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다만 자선 사업가들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 그죠? 공동체를 그러니까 처음 자급자족만 된다면 자급자족 합니까? 그렇죠. 그 얘기 조금 이따가 하면은 요 얘기 마무리한다면 하면 어쨌든 그래서 비용 얘기 마저 할게요. 지금 독실이가 지금 사탄의 자식들을 다 처벌하겠다는 그런. 괜찮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그래서 체류비나 이런 건 많이 안 되는데 부동산 값이 조금 들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막 조사해봤어요. 조사해봤는데 어디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오로빌을 가서도 알아내기가 좀 어렵다는데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입니다. 완벽하게 제 생각인데 잘 몰라. 근데 한 6, 7천 정도 있으면은 6, 7천?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살 만큼의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체류비에다가 그렇지. 충분히 살 것 같다. 평생 살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오로빌에 대한 내용이었고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생각보다 오로빌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민 갈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게 얼핏 듣기에는 굉장히 꿈의 공동체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동도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시간도 5시간 딱 하고 내 마음대로 그 나머지 시간은 살면 되고. 그죠. 그 영성의 개발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 전에 서울랜드에 있는 그 동그란 마티르 만디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니 이게 된다면 무슨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지금까지 이념 싸움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죠? 너무 뭐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동체. 세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원도 많이 해줘요. 이게 사실 슬픈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되는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 근데 이게 그래서 요 얘기 문제점이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가장 궁금한 거 그게 도대체 운영이 되냐 이거야. 돈이 어디서 들어와?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많은데 문제점으로 제가 보기에 진짜 문제점이다 생각이 드는 거 몇 가지 가져왔는데 첫 번째 물이 부족합니다. 네? 물이 부족하대요. 물이 없다고요? 예. 그래서 그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스스로 얘기한대. 5만 명 정도가 돼야 자급자족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2,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식량 자급자족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음식은 싸대요. 과일도 풍부하고. 근데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사오는 거지. 외부에서 사온다. 무슨 돈으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 경제적 자립을 못 해가지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시겁합니다. 이 얘기 들으면. 지금까지 35년 동안 UN, 그다음에 유럽연합, OECD,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독일, 미국 등에 삥 뜯어가지고 연간 약 4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5억 정도를 매년 지원받고 있어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2,000명이 45억을 야 이걸로 뭐에 쓴 거야 도대체. 어쨌든 그게 문제. 그러니까 자립을 못 하고 있어요. 경제적 자립이 힘들구나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인류가 꿈꾸는 거야. 얘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자급자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농장 경영도 할 수 있고 그럴 텐데. 물 부족 얘기하는 거 보면 처음부터 위치 선정이 잘못됐어요. 2,000명인데 물 부족이면 5만 명 절대 그렇지. 그 위치 자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세식 화장실에 쓰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술을 포기하지 않아요. 기술을 포기하지 않아요.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좀 또 문제가 아까 전에 집을 개인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문제. 에어컨도 있을지도 몰라요. 에어컨도. 에어컨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 좋은 곳이야. 살기 좋은 곳이네 진짜. 실버타운 진짜 실버타운. 미래 도시네 미래 도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 나머지 이제 또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한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래서 굳은 일이잖아요. 뭐 하수구 청소. 사실 우리 군대 가서도 막 그런 거 하기 싫잖아. 뭐 화장실 청소, 경기 닦는 거 이런 거 난 하기 싫은데 짜증나 시키고. 누가 해? 그래서 안 하려고 해가지고 이거를. 근데 이거를 누가 막 강요해서 시킬 수도 없는 거야. 그렇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고용한대요. 인도 옆에 타밀 지역에 있는 노동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다. 뭐야 이거 귀족과 노예 아니야 그냥. 그러니까 진짜 실버타운이야. 뭐가 달라요? 근데 실버타운인데 문제는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으로. 괜찮은데? 괜찮네. 우리끼리만 알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어쨌든 100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도전해보는 시도군요, 그렇죠? 지켜볼 만한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다르겠지만 오히려 한국이나 다른 그런 공동체가 많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유대교에서의 기부처도 있고 오히려 한국에서 뭐 예수원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대천덕 신부님 하시는 그건 좀 찾아보시면 많을 텐데 그러니까 그분은 대천덕 신부님. 네. 대천덕. 그분은 성공회 이제 이분도 약간 이름이 이상한데 외국인이야. 오로 그래요? 외국인입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이 많고 굉장히 이제 칭찬받는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개독이랑은 좀 많이 다른 분인데.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예수원이라든가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모르고 거기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이제 노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오히려 여긴 강제 노동이에요. 가면 일을 해야 돼. 탄광에 들어가고 막 그런 노동은 알지만 반드시 일을 해야 되고 일을 안 하면 일하는 것도 하나의 기도 같이 하나님과 어떤 대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적용되고요. 거기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승가 공동체라든가 그러니까 우리 그 과거의 절에서도 스님들이 노동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자기 손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그 이스라엘 키부츠 같은 완전 유명하던데. 네, 거기도 완전한 이제 어떤 노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도 이제 시오니즘을 결합을 해보자. 그래서 당시 시작을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 같은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있지 않았을 때 떠돌던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시작됐던 그런 운동들이 있는데 팔레스타인 애들 땅 뺏어가지고 너무 오래 지났어요. 저는 그거를 정말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이제 유대인들을 좋아해요. 지금 왜요? 한국 기독교에서는 특히나 좋아해요. 보통 다른 기독교 돈이 많아서 그런가. 유대인들을요? 왜 좋아해요? 좀 모르겠어요. 이제 시조가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아예 기독교 문화권인 유럽에서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던 옛날에 과거에 좋아하지 않았었던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이 하는 걸 보면 좀 많이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그것조차도 좀 어느 정도는 물론 잘못하고 있지만 그럴만하다. 유대인들을 예수를 죽인 장보인들이잖아요. 이라고 하면서 이제 서양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죠 사실. 계속 역사적으로 2000년 넘게. 지금은 좋아하는 이유는 유대 자본 때문에? 지금 서양이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하는지 모르겠고. 서양은 이제 그런 잘못된 역사를 많이 반성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반대급부로 이제는 그 나치 워낙 나쁜 짓을 지들이 다 했잖아. 서양 놈들이. 그 이후로. 미안해서 20세기까지. 그렇죠. 좀 미안해서도 굉장히 크다고 봐요. 자기들이 반성을 많이 했어요. 미안해가지고 이제 우리 이렇게 팔레스타인 애들 공격하고 그래도 눈 감아주고. 좀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본의 논리도 있다고 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오히려 오로벨보다 더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우리가 정말 에어컨 빵빵한 곳에 살고 수세식 화장실 쓰고 굳은 일을 하지 않고 뭐 다 꿈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책 저술 활동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그거나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최소화하고. 그렇죠.
그거보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강제적인 약간 굳은 일까지도 해야 되지만 건강하게 돌아가는 공동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 예수원 조금 조사해봤는데. 그래요? 조사해봤어요. 대천덕 신부님 관련돼가지고 좀 뒷조사를 좀 해봤지. 어떤 세금을 탈세하나 봤는데 훌륭하신 분이야. 존경받는 분이. 굉장히 존경받는 분입니다. 실제로. 뭐 사입인가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저는 예수원 해서 벌써 느낌이. 이상하지. 막 안수기도 한다고 막 애들 때리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토지 공개념 있잖아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약간 공적 소유를 좀 주장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강원도에 있는데 우리 놀러 갈 수 있어요. 실제 있어요? 예. 강원도에 지금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네. 가면 기도하고 노동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가면 시킨대 노동을. 너 이거 해라.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아프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거기 있는 동안은 거기 반드시 있는 동안에는 기도 활동 참여하고 노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그래서 놀러 가잖아. 그러면 집을 지어라. 기본적으로는 그 종교 공동체네요. 그렇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 저희 이제 헨리 조지 얘기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 여기서 토지 이제 공개념 얘기했던 헨리 조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경제학과 토지는 야훼 하나님의 것이므로 아주 사고 팔지 못한다는 레위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성서에서 말하는 경제 정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근데 사실 그게 예수원의 모토인가요? 네, 그렇게 나옵니다. 아예 헨리 조지 얘기가 나오네. 이거는 위키백과에서 찾은 거라서 홈페이지에서 있는 것들도 따로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이제 뭐 이거 굉장히 좀 심오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세 가지 이제 예수원 공동체를 실험적으로 세웠다고 하고 있고요.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며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 여부를 실험해보는 실험실을 제공한다. 기도를 했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실험해보자. 뭐야 이거? 이런 표현들을 쓴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기도하자. 우리 그 중보 기도를 하자. 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자. 꼭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서 실제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의 정권이 뭐 민주적인 정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 증명됐네. 효과가 없다는 게. 와, 증명됐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또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신자 생활에 어떤 실험을 해보자. 세 가지 실험해보자. 이게 홈페이지 나온 말이에요. 실험이란 말이. 기도,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럼 우리 삶이 달라지는지 보자.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자 상호 간의 관계, 그러니까 친교를 실험해보자. 같이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싸우고 먹고 장난 아니. 멱살 잡고 야, 네가 더 먹었네. 그렇지. 기독교 공동체와 기독교적 사회와의 관계, 선교가 되겠죠. 기독교인들이 나아가서 선교까지예요? 예수천국 부신주 이 선교 말고 좀 다른 종류의 어떤 관계, 그건 굉장히 공격적인 선교고. 뭐를 믿으십니까 이러는 걸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근데 기본 일과를 보면은. 일과도 정해져 있어? 네, 기본 일과가 이제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원의 기본 일과는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노동이다. 자본가의 논리 같아. 네가 열심히 일하면 너의 성공과 너의. 나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예 12년 거기서. 그러니까 계산 한번 들어볼게요. 미안해요. 네, 그래서 하루 3차례 예배와 노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예배는 의무적인데 노동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문하는 사람. 그래? 방문자는 금식은 오히려 못 하고. 왜요? 뭐 그냥 못한대요. 거긴 그게 원칙이니까. 금식은 할 수 없고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노동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전기 배선, 가전제품 수리, 보일러 수리, 목공, 문서 자료 입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뭐 똥 푸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밭을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거니까.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노동 시간 규정은 없나요? 그런 얘기는 따로 없네요. 아니 그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 나 같은 사탄의 자식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난 노동 시간만 짧으면. 그래요? 아니 기본적으로 기독교 공동체니까. 기독교로 개종하려고? 할 수도 있지, 뭐. 그런데 이거는 기독교 안에서 있는 거고, 당연하지만 기독교가 전혀 상관없는 그런 공동체들도 이렇게 건전한 공동체가 전 있을 수 있다. 오로빌보다 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오로빌보다 건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의 근거가 뭐냐면은, 걔들 돈을 지원받는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급자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로빌이. 그죠? 그리고 실제로 계급이 있다는 거죠, 내부에. 근데 예수원도, 외부적 헌금이 있지 않을까? 재단이 있을 텐데 재단이 그런 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인 건 정확히 모르겠는데 내부적으로 뭐 사업을 하나요, 걔네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인형 같아요. 눈 붙이고 제가 보기에도 기본적으로는 사업 같은 걸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굴러가기 위한 어떤 우리가 노동들이 있고 물론 헌금이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들어갈 때 뭐 재산을 다 바치고 그렇게 뭐 수도원 같은 개념은 그런 건 아니라서 거기 사는 분들이 있고 예. 거기 이제 기도원처럼 와서 좀 묵다 가시는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좀 삐딱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되게 존경받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우리 잘 모르니까 요번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갔다 오시죠. 그래서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독실이를 보내 가지고 노동을 실제 한번 시켜본 다음에 노동의 강도, 시간 조사해서 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우리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지금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느냐, 자본주의의 대안적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첫 번째로 슈마허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슈마허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윤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사고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만 강조하는 그렇습니다. 성장지상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인간을 고려해야 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두 가지. 경제에 대해서 자유화보다는 블록화. 두 번째는 적정 기술을 통한 그 지역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그러니까 소규모 작업장 중심으로.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공동체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 공동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서 오르빌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 같이 나눠봤는데 예수원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르빌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거죠. 자급자족하지 못하는 문제, 그 다음 외부에 의탁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일종의 도피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 안에서 뭔가 실현하다기보다는 자기 돈으로 가라는 거야. 자기 돈으로. 야, 근데 나는 막 1억 정도 벌었다. 그럼 갈 것 같아. 그래요? 진짜? 가서 1억 정도 얼마 좋아.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단 대출 받아서 1억을 쓰면 안 돼. 1억을 죄송합니다. 딴 얘기하는 그만하고 어쨌든 이렇게 돈 얘기만 나오면은 계속 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일단 우리 대안적 삶에 대한 얘기했는데 구체적이진 않아.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파트 당장 뭐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는데 쉬는 동안 이제 독실이랑 김도인이 오로빌에 대해서 갑자기 맹비난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 독실한 김도인? 그러니까 둘이서 김도인하고 왜 그러죠? 그거 오로빌 얘기 잠깐만 한 다음에 네네네. 그 아까 뭐였죠 우리 그 실제로 먹고 사는 법 얘기를 할 텐데 잠깐만 해봅시다. 오로빌 왜요? 오로빌 뭐 어때서? 너무 공격적으로. 제가 오로빌도 뭐 가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뭐 표면적인만 보고 가치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 논리가 그 자본주의 논리랑 똑같은 것 같아서 왜냐하면 50억 정도의 원조를 받고 이 사람들이 어땠냐면 자본주의는 절제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로 돈을 들여서 최대 이윤을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대량 생산 체제잖아요. 근데 오로빌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그거랑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5시간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노동하는 거는 누구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활에 유지하는 거는 5시간 최소 노동, 그리고 힘든 일은 안 해도 되고 좋아하는 일만 해서 그걸 뭘 누리냐면은 거기에서 50억 원조를 받아서 유지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가장 안락한 삶이잖아요. 그거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 5시간 대비 효용이 너무 큰 거예요. 삶에서의 만족도가.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지하는 기반이 일종의 착취다. 착취고 또 너무 자본주의적이다. 완전 자본주의 논리에 똑같은 것 같아요. 대안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자본주의 논리라는 거는 적게 일한 다음에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최소 비용으로의 최대 효과, 효용.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황무지에서 무엇인가 시작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의 대기업이 성장한 것도 국가적인 어느 정책적인 아니면 실질적인 경제적인 지원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새롭게 우리 미래에 대해서 새로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과 다른 어떤 대안적인 공동체를 마련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돈이 투자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초기 모습이니까 오로빌이라는 게 조금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35년이 지났는데 2,000명 정도 됐고 전혀 자급자족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자급자족이 되려면 이 핵심 기조가 바뀌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말이 안 된다니까. 그래? 강제적인 게 들어가야죠, 당연히.
강제 노역 15년. 강제 노역 15년. 그걸 노역으로 막 노예처럼 부린다는 건 아니고 뭐 이게 그거에 대해서 그렇네요. 그 사회 시스템이 좀 수정될 부분들도 보이네요. 얼핏 보니까. 예. 아까 그 절에서도 절이 아니지. 네네. 영상. 저 이게 딱 그 제가 보기에 대비됐던 게 뭐냐면 그 예수원도 저는 거기 가서 체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원도 원조를 받으니까 똑같지 않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조에 대해서는 우리 사실 관계는 확인 안 되거든요. 확인 안 되는데 헌금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헌금이나 이런 거 모든 종교 공동체는 헌금이 이제 들어오니까 근데 그거랑 다른 게 예수 공동체는 오로빌 같은 삶의 극대화된 뭔가 안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절제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을 하니까 자급자족의 능력이 크거든요. 거기에서 헌금이 오고 가는 거는 부수적인 요인이지, 그러니까 그걸 기본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원은 자기가 생산하는 것만큼을 소유하고 절제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치가 다른 것 같아요.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오로빌은 자본주의 논리랑 되게 똑같은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그런가요? 예수원 같은 거는 이제 예수원 같은 게 아니고 예수원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슈마허가 말한 거 인본주의 같이 가장 그래서 절제된 삶으로 운영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저는 이제 도 닦으러 다니는 게 전공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로빌 가고 싶은데 나는. 그러겠지. 그러게. 5시간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어. 5시간만. 그러면은 안락한 삶이랑 막 되게 아름다운 풍경 이런 걸 다 누릴 수 있을까. 그런 기저에 있는 욕망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본주의적 인 거랑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다는 말씀. 누군가는 그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게 여기 오로빌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인도 지역 어떤 그 노동자들이 했다는 거고. 네네. 그 뭐 도 닦는 거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명상도 두 가지 논리로 되게 운영되는데 사람들이 선호한 건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명상 운영 방식을 되게 선호해요. 어떤 거면 돈 내고 갔으면 아무것도 안 시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힐링에 대한 산사체험. 템플스테이는 어떠냐면 쉬러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일어나서 아무런 스트레스도 없고 노동하지 않고 그냥 쉼의 여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음식 먹고. 근데 실제로 명상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새벽 3, 4시부터 일어나요. 되게 고대요. 빡세고. 그러니까 되게 절제되고 되게 자기를 뭔가 극복하려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자본주의에서의 명상 도 닦는 시스템은 돈을 내면 자기가 그만큼의 효용을 얻고 가는 거예요. 되게 편한 건이든. 근데 궁금한 게 명상하러 가면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 되게 빡세요. 합숙 훈련 같아. 너 해봤어? 아니 나는 공부는 해봤지. 스님들이 동한 거 서한 하한 거 해가지고 동한 거 그 뭐냐면 동기 합숙 훈련 이런 거야. 동기 합숙 훈련 학예 합숙 훈련 이런 거야. 동기 훈련 학예 훈련 이런 거 같아요. 예. 아침 새벽 한 4시에 일어나네. 그때부터 계속 명상하고 거기서 졸잖아. 죽도로 후드려 패고. 그건 본 적 있어요. 막 그래요 진짜로. 동자생들. 네네 맞아요. 그리고 막 음식 먹는 것도 되게 절제돼 있고 하루 3끼를 막 다 풍요롭게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되게 소식으로 아침 보통 점심 저녁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고. 네네. 일단 근데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밥 먹고 명상하고 밥 먹고 명상하고 밥 먹고 자고. 네, 그리고 노동을 같이 하는 데가 있고, 근데 실제로 수면 시간도 되게 적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도하는 거를 나왔는데 저는 그게 보통 이제 저는 종교인이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기도를 마음 편하게 뭐 우리가 잘 살게 해주세요, 북한 주민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명상도 사람들이 그 속 편하게 가가지고 쉬다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굉장한 노동이랑 유사해요. 네네. 무슨 진짜 노동을 해봐. 장난. 근데 나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우리 명상이나 기도에 대한 얘기를 진짜 궁금해. 주제를 뽑아가지고 그게 아무 효과도 없다는 걸 한번 증명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오로빌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거죠, 그죠? 이게 너무 자본주의적이고 너무 어떤 효용을 최소로 투입해가지고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도 동의합니다. 이거 불가능해. 공동체 이거 다 실패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건데 자본주의 외에는 없다. 자본주의가 문제 많아도 그나마 잘 유지되는 거고. 당장 먹고 사는 방법. 그러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이 체제를 엎을 수는 없잖아. 오로빌로 튈 수도 없고 7천만 원도 없어 내가. 예수원 가기에는 기독교 신조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그러면? 그렇지. 자본주의를 떠날 수가 없어. 네. 그죠? 그래서 이 시스템 안에서 너희 같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친히 준비했습니다. 뭡니까?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방법. 네.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우리
주식으로 먹고 삽니다. 못 들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이요? 주식 투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요건 이제 경험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당장 먹고 살 거. 근데 솔직히 취업해라. 취업 안 되는데 어떡할 거야. 취업해서 잘하면 월 한 300에서 400 정도 나오겠죠, 그렇죠? 아니야, 내 조사해봤는데 오늘 나오나? 한국 201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균 월급, 월 평균 근로자 한 명이 얻을 수 있는 월 평균 월급이 311만 원이야. 너무 높지 않아요? 월 평균이 전이죠, 세전인데 근데 중요한 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좀 너무 높은데? 보통 내가 기억에는 200 중반인데. 잘 얘기했어. 예. 평균값을 보면 안 돼요. 왜냐면 1, 2억 받는 애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평균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 국회의원 재산 거 보면 정모 그렇게 되면 그렇죠. 평균의 의미가 없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수학 싫어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평균값이랑 중위값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평균값은 다 아시는 거죠, 그죠? 얘기 안 할게요. 그러니까 중위 1등에서부터 100명까지 사람이 있다면은 중간에 50명은 얼마를 받는가? 딱 중간에 받는 사람. 한국에서 조사 안 해. 그렇죠. 중위값을 조사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뒤져봤는데 제가 뭐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2011년 거를 찾았어요. 2011년에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월급 187만 원. 그 정도야? 네, 그렇지. 그 정도야. 그게 현실이야, 사실은. 그지. 2014년 됐으니까 2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내가 한국에서 중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벌이를 하면 400 정도.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기업 이런 것도 실제 고용 비율 보면 2% 3%대입니다. 그래, 맞아. 되게 낮아요. 대기업이 그죠. 여러분들 지금 다 대기업 갈 수 있을 것 같죠? 못 갑니다. 5%라고 내가 알고 5% 안 됩니다, 지금. 우리도 못 갔어요. 좀 보내주세요, 삼성. 다 비정규직들. 일단은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부자가 됩니까? 불가능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럼? 그러면 이제 주식. 근데 은행에 넣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물가보다도 안 나오잖아. 이제 어릴 때 이것저것 고민 많이 했어. 아까 사업도 하고 막 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주식에 원래는 꽤 오래전에 했어요. 개인 얘기를 좀 하면 주식에 무지랭이들이 너희들한테 내가 좀 하사해 주는 거야. 네네네. 감사합니다. 주식을 어릴 때 좀 시작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네. 돈 투자하면 실패하고.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시작한 거는 한 20대 중반에 시작할 것 같아요. 오래 했구나. 그래서 한 3, 4회 했는데 3회 정도를 망쳤어요. 투자 대표적으로 이제 망쳤다는 건 원금까지 까먹고 막 이런 거예요? 그렇지. 원금 다 날리고 뭐 장난 다 날렸어요. 정말 어릴 때 그러니까 크진 않았죠. 그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배금속이라고 지금은 상장 폐지된 애가 있는데 그 배에서 사장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투자했던 그 배금속이 뭐로 유명했냐면은 지폐로 주면 동전으로 돌려준다. 이게 뭐야? 지폐를 투자잖아요. 그러면 그걸 동전으로 바꿔줘요. 동전으로 바꿔준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쨌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해서 1억 버는 방법은 2억으로 시작해라.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어쨌든 실패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주식은 도저히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은 1%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다시 그 쿠키런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게임 쿠키런을 막 하다가 최근에 쿠키런을 막 하다가 쿠키런이 원리는 단순하잖아요. 점프 뭐 슬라이딩밖에 없는데 이게 이상하게 안 될 것 같은데 하고 하면 할수록 이게 점점 많이 가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주식이 안 될 것 같지만 이걸 하고 하면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약간 감정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사이비 겨울에 제가 쉬게 됐어요. 그래서 겨울에 요거 쉬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진짜 한번 파보자. 그래서 자는 시간을 포함해가지고 24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게 다 찾아왔어. 공부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좀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돈 벌었냐니까 돈을 좀 벌었어요. 네네. 근데 이 얘기하면은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팩트만 진짜 얘기하면 네네네. 믿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4개월 정도 했어요. 4개월 정도 했는데 수익이 연수익으로 환산해 보면 50% 정도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높은 거지 50%고. 근데 사실 실제로 그 4개월 중에서 앞에 1개월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계속 잃었어요. 연습을 해보고 마지막 1개월은 투자에 좀 신물이 나가지고 돈을 빼는 기간이라서 실제 투자한 건 2개월인데
그러면 실제로는 연수익이 100% 정도 났다. 계산은 자기 마음대로. 진짜 100% 정도 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주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이 얘기하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리고 기간도 짧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완벽하다라고 얘기하기 힘든데 어떤 걸 알게 됐냐면은 가능하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능하다. 근데 주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식에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스캘핑, 두 번째 데이, 세 번째 스윙, 마지막으로 중장기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주식 투자라고 하면은 회사원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중장기야. 자기가 워렌 버핏인 줄 알고 미래의 가치에 막 투자하는데 이거 100% 안 돼요. 100%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포항제철 같은 경우에 한 3, 4년 전에 지금 정확하게 수치 모르겠는데 한 10만 원대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에 가격으로 올라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거야. 중장기로 하면 실패예요.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개인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스캘핑, 데이, 스윙인데 스캘핑은 뭐냐면 분단위로 하는 겁니다. 사고 팔고 건데 개인적으로 결론만 얘기하면 이거 못해요. 왜냐면 될 것 같죠. 근데 뭐가 뭐냐면 세금이 붙어. 세금이 3.3%인데 스캘핑을 하면은 개인은 계속해서 3.3%씩 잃으면서 돈을 잃게 됩니다. 데이는 뭐냐면은 하루에 한 번 사서 한 번 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가능해 보여요, 저는. 그리고 세 번째 스윙은 일주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서부터 일주일 사이에 사서 팔고를 반복하는 건데 저는 스윙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한 30주 정도, 그러니까 30개 종목들을 사고 팔고를 반복을 했는데 비법이 뭐야? 서두가 미안해. 그래서 비법은 없다. 비법은 없고 죄송합니다. 비법은 없고 방송 끝내겠습니다. 뭐야? 얻은 결론이 있어. 얻은 결론이 고민했더니 다 거짓말쟁이라는 게 얻은 결론이에요. 누가요? 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세 분은 관심이 절대 없을 텐데 뭐 볼린저 밴드, 뭐 스토캐스터, 뭐 그다음에 RSI, 뭐 캔들 뭐 이런 거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전문가들의 어떤 분석 이런 그러니까 거? 맞는 거긴 한데 그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잘 맞을 확률이 틀릴 확률이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도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조건대로 해보면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서 가격을 확인해보면 잃는 적이 발생하게 되고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찌라시나 모모 스탁 그래가지고 나한테 한 달에 얼마를 주면은 내가 정보를 주겠다. 신탁해서. 이거는 그 스탁만 돈 법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들은 그걸 따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거짓말쟁이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제가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정해진 방법은 사실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정보들을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주식 사이트 이런 데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들 얘기하거든요. 추천을 한번 해주세요. DC 주식 갤러리. 지금 장난해. 저는 표정을 보고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진지해요 지금. 정말 쿠키런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그래서 그 거기서 고수들이 있어. 은둔 고수들이. 그러니까 질문하면 얘들이 얘기를 조금씩 해주거든요. 그것들을 종합하면 이게 맞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눈빛이 결과적으로 감이 와요. 감이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감이 와서 무슨 감이요? 뭐가 와요? 아니 뭔가 얘기하니까 이상해져 점점. 판단할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주로 언제 사야겠다. 감이 온다고? 네, 뭘 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정해진 법칙은 없고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너 수능 공부도 점수 잘 나오잖아. 어떻게 공부했냐? 그럼 얘가 말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자기마다 한 게 다 다르고. 다 각자 공부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주식도. 최 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솔직히 20개 정도의 지표를 활용했거든요. 그러니까 20개 정도를 매일 한 종목을 살 때 20개 정도를 활용했는데 다 보니까 믿을 만한 건 이것밖에 없어. 첫 번째 가격 차트. 왜 우리 알고 있는 거 막 선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 다음에 가격 차트만 보면 안 되고 거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량. 그 밑에 짝대기 서 있는 거 있어. 거래량. 그거는 거짓말을 안 해요. 가격과 거래량을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사실은 그 주식이 저한테 말을 겁니다. 야, 지금이야. 지금 네가 날 살 때야 이렇게 말을 거든요. 어쨌든 가격 차트와 거래량을 보고 계속 이 모니터를 뚜렷하게 보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감이 와 목소리가 들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기독교가 잘 믿어 지금. 그래서 근데 기다림이 좀 필요해요.
걔가 말을 걸어도 이거를 계속해서 의심해 보다가 적정한 시기에 그걸 사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최 사장이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그치. 실제로 이걸 뭐 24시간 내내 고민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거에 올인했어요. 올인해서? 올인해가지고 한 거고. 왜냐면은 지난 내가 20대 중반부터 했던 실패들에 대해서 실패할 때마다 생각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그 자기가 성급하게 굴지 않고 자기가 많이 기다리고 회의하면서 정보를 수집해서 사면은 사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 네. 내가 솔직히 도전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개인 사업하겠다.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은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될 거라는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주식은 내가 이미 리스크가 크지 않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투자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 사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주식 투자하는 것이 훨씬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럼 다 망하느냐? 유명합니까? 아무 준비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체를 하나 꾸리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준비를 하고서 기업체를 꾸리는데 사람들은 주식은 너무 쉽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집단 모욕으로 하시는 그게 아닌데 책을 몇 권을 읽고 그렇죠. 만약에 내가 한 종목을 살 때 마치 내가 진짜로 이 회사를 경영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사면 실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 괜히 했어. 비난하는 목소리가 세 명이 지금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당장 뭘 먹고 살 것인가? 주식. 어떻게 알았느냐? 쿠키런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왔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필승 비법이 뭐냐? 감이다. 주식이 말을 건다. 씨발 말하기 힘들어. 씨발 감을 얘기하기 힘들어. 근데 진지하다는 거. 근데 자기는 땄거든. 도박판에 들어가서 한번 딴 사람들이 보통 이제 할만하다 이런 게 아니야. 초심자의 비기너스 럭이라고 하죠. 이건 아니에요. 계속 망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땄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하면서 뭘 얻었냐면은 가능하다는 가능성을 얻어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하고 일종의 자기 개발이네요. 이것도 그 감을 익힌다는 거잖아요. 계속. 그렇죠. 그 추이를 계속 관찰하고 경험적인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가능하다. 그렇죠. 근데 왜 안 합니까? 최 사장 왜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면은 좀 피폐해지가 뭐가 피폐해져요? 모니터만 보니까. 아니 200% 수익이라면 200%. 근데 정말로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올인을 원래 했어? 9시에 개장인데 그 정도 되니까 말이 들리지. 그러니까 9시에 개장인데 한 7시쯤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정세 보고 뭘 봐야 되냐면은 근데 진짜 이렇게 하시더라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세계 정세를 보고 그런데도 많이 실패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샀던 주식들에 대한 신문 검색들을 다 했었어요. 그다음에 주식이 개장하기 전에 내가 살 것들을 결정한 다음에 개장하고 나서 사고 팔고를 계속 결정하는데 그 가격 지표를 계속 봐요. 그 가격이 변동되는 걸 계속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다 끝나면은 내가 다음날 사고 팔 거에 대해서 계속 보고 지금 안 팔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래서 24시간을 정말 주식 생각밖에 안 했어요. 이거 실제로 그 전문 투자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니터 여러 개 띄워놓고 막 계속 보잖아요. 휴대폰으로도 계속 들여다보고 움직일 때도. 근데 궁금한 게 우리가 자본가가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노동을 착취당하지 말고 차라리 남의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본가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만 들여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네라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의 이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 중에 내가 내 노동력을 가지고 돈 버는 건 한계가 있잖아. 아까 통계적으로 200만 원 근처야 기껏해야 세금 떼고 나면. 그죠. 근데 이게 노동이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오히려 리스크를 안고 하는 노동 아니에요. 개미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24시간 하니까 정말로 사회적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피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강 사장 나랑 통화했었잖아. 누가 전화를 안 받아 갑자기. 너 피폐해졌어. 우울하다고 막 그러고. 그래가지고 고민해봤는데 내가 딴 돈보다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리했고. 보니까 최 사장은 그 사장이 될 자격이 없네.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오히려 운영은 할지언정 투자는 힘들었어. 근데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우리가 가능하면 투자를 하자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솔직히 내가 투자를 하자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개인이 만약에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한동안 안 할 거야. 한동안 안 하고. 왜냐면 너무 피폐해지니까. 근데 인생이 바닥을 찍었을 때 나한테 조금의 돈이 주어진다면 해보겠다. 그 하나 궁금한 게 그러면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피폐하지만 뭐 열심히 보약 먹어가면서 그걸 했으면 그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100%까지는 힘들지라도 한 30% 이상이 몇 년 이상 나왔을 자신이 있습니까? 예, 저는 자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에 오로빌로 간다 저거. 오로빌 가서 5시간 동안만 딱 주식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것도 가능하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은 그걸 갖고서 세계 여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만 있으면 되는 거야. 컴퓨터를 갖고서 인터넷이 되는 곳 호텔들을 다니면서 왜냐면 이게 하루하루씩 돈을 벌었거든요. 하루에 내가 말하면 니네 깜짝 놀랄 밖에 벌었죠.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거를 가지고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려고 했는데 세계 돌아다니는 이유는 힐링을 위해서. 그렇죠. 내가 즐기면 살면 되지. 완전 착취. 그러니까 그러려고 했는데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제 역량이 좀 부족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불안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종목을 잘 사도 세계 경제가 휘청하거나 코스피나 코스닥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장난 아닌 거예요. 이걸 미리 말해버리니까 또 할 말이 없어져. 그죠. 그래서 질문 받는다. 얘기해봐라. 뭐 어떤 거 됐어요? 뭐 딱히 질문보다는 이것이 저희의 이게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 사장의 어떤 성공기, 한번 성공담을 들려드렸습니다. 성공담 한번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따라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만약에 주식 투자 나도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 분이라고 한다면 섣불리 하면은 100%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했지. 경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용됐어. 회사를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놀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때를 최대한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실 자신이 만약에 없으면은 어렵다. 사실상 그 DC의 은둔 고수들도 항상 연전연승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내가 그 아까 뭐 연수익 100% 얘기하면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요. 이건 사실 불가능한 거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은 이것도 힘들다고요. 쓸데없는 개인 얘기를 좀 했는데 근데 하여튼 가능한 방법 중엔 하나요. 내가 자본도 없고 우리 부모님이 뭐 판검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우리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개인이 발버둥 도박하는 거 아니야. 공직적으로 도박은 아니고 투자죠. 근데 투자는 뭐 도박이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개인적 측면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개인이 발버둥 치는 거 말고 어떤 구조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 그 깡세영 선생이 자기가 또 준비했다고 하는데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꿈꿔볼 수 있는 돈 버는 방법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뭐 이 분야에 대해서 막 전문적으로 오랫동안 공부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관심이 있어서 몇 번 이렇게 보다가 마침 또 방송하길래 좀 한번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사회적 경제라고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을 거예요. 요새 좀 인기 있는 것들이 뭐 아름다운 가게라던가 이런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거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게 사회적 기업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니까 이미 선진국에서는 되게 굉장히 보편적인 기업이라던가 재단 혹은 조직의 운영 형태예요. 이거는 그 유럽에 나온 실제 통계를 보면은 현재 전체 임금 노동자 대비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고용 인원의 한 10%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서구 선진 사회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의 조직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뭐 비영리 조직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무슨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형태의 비영리 조직은 절대 아니고요. 영리 추구 활동도 충분히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기존의 어떤 영리 조직 이라고 우리가 기존의 이제 기업체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존의 기업체들은 기본적인 그 인간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죠, 그렇죠?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 그리고 좀 빨갱이 말이겠지만 프롤레타리아 이렇게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계고 사장님은 직원들한테 임금을 주면서
그 직원들을 시켜서 돈을 버는 거죠, 자기.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조직의 목표는 자기 그 기업체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그 이윤의 물론 수익이 직원들의 복지나 임금을 통해 임금으로 분배가 되긴 하지만 가장 크게 이 이윤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투자자 혹은 뭐 사장님, 그렇죠. 주식 투자자 이런 기업 이런 분들한테 이윤이 많이 배분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 사회적 경제라는 거는 운영이나 분배 측면에서 기존 기업이랑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목적은 어떤 사장님이나 투자자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윤 창출이 아니고 그 조직에 가담하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웰빙, 복지, 이윤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큰 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단 거기서 나오는 이윤 같은 것도 공정하게 분배가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되도록이면은 공동체 전체의 복지라던가 이런 교육 뭐 이런 문제 쪽으로도 설사 이윤이 안 되더라도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안에서 이제 모든 구성원들이 1인 1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기존의 기업체 같은 경우는 내가 지분이 20% 있으면 그만큼의 발언권을 갖잖아요. 근데 이건 안 그렇습니다. 내가 뭐 조합비를 2인분을 낸다고 해도 3인분을 낸다고 해도 그 의결권은 똑같아요. 무조건 1인 1표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국민 TV라고 지금 하는 그 인터넷 언론 매체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5만 원인가 내면은 그 한 주를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조합비인데 제가 2주를 살 수도 있어요, 거기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의결권은 똑같아요. 한 표만 가져옵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로는 우리가 이제 뭐 여기 대학생 여러분들은 아마 생활협동조합 이런 거 대학 때 있었을 거예요. 각 대학별로 생협이 다 있습니다. 몰라.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 식당이라던가 이런 거를 학생 회비를 모아가지고 그걸로 학생들을 위해서 싸게 음식이라든가 뭐 저기 문구류라든가 이런 거로 영업을 하죠, 그렇죠? 몰라.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대학에 다 있어요. 난 몰랐어. 생협이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 회비를 걷어서 거기서 이제 일종의 유통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물건을 더 싸게 공급해주는 형태. 그런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생활협동조합 같이 협동조합 같은 형태도 있고요. 아니면 아름다운 가게처럼 우리가 흔히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 무슨 뭐 그냥 비영리 조직처럼 무슨 재단 뭐 이런 형태로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아주 그 핵심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일종의 동업 혹은 조합 시스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그 출자자들이 그 구성원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자본, 많이도 안 내지. 많이 내봤자 몇백만 원 단위인데, 일단 자본을 내고,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지식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 공동체가 꼭 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부터도 우리 흔히 생각하면 개 있잖아요. 개. 옛날에 개, 둘에. 기본적인, 맹목이 생각했어요. 개. 우리 전통 사회에서도 그런 게 있었죠.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정리 같이 해보면은 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이제 별로 관심 없는데 불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면 어쨌든 근데 지금 사회적 경제가 이제 대안적인 경제 체제로서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동조합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의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마을 공동체 세 가지 형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기본 원리는 그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모여서 자본을 출자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사업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업에 참여할 때 의사결정은 각자 민주적으로 1인 1표씩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윤에 대한 분배도 공공 복리를 위해서 쓰고 개인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고 공평하게라는 건 출자한 거의 비례인가요? 아니면 1인? 아니요. 똑같이 N빵 하는 거죠. N빵. 출자 비례하지 않고요? 그것도 근데 그 규칙이 다를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것도. 의결권은 무조건 하나지만 그건 다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이윤을 꼭 개인이 먹는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공동체 복지를 위해 또 사업을 벌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경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생산, 소비, 분배가 있는데 일단 생산, 소비, 분배를 공동체 이익에 맞게끔 한다는 거죠. 공동체 이익에 맞게 생산하고 공동체 이익에 맞게 소비하고 공동체 이익에 맞게 분배한다. 회사를 위해서. 그리고 그 주체, 운영하는 주체도 자기들이지. 그렇죠. 예. 이런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이 사실은 저는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거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가 싶었는데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 사회적 경제가 잘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 경제를 정확하게 규정하기가 어려워. 왜냐면은 그 형태라는 것이 모인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규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핵심은 제가 생각할 때 단순한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공산주의랑 유사해 보이는데 생산수단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고서 공동으로 소비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빨갱이야 이거. 변형된 형태의 빨갱이.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그렇죠. 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사례는 성미산 마을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성미산이. 예, 성미산 마을 공동체. 예, 성산동 쪽에 있고. 성산동. 예. 이게 1994년에 이제 사실 그냥 어머님들이 자기 아기들 공동 육아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처음에 만들어진 겁니다. 성미산 마을 공동체. 그래서 자기들끼리 돈을 어느 정도 출자를 해가지고 장소도 마련을 하고 거기에 어린이집을 처음에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애들이 커가잖아요. 점점. 그리고 거기 어린이집에 관심을 보이는 주민들도 점점 늘어가니까 이게 사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니까 방과후 학교도 한번 만들어볼까? 학원같이 방과후 학교도 운영을 해보자. 아니면 애들이 이제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많고 하니까 그러면 애들 밥 먹일 수 있는 먹거리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쪽 사업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게 결정적으로 먹거리 구매 사업, 공동 구매 사업을 위해서 마포 둘의 생협이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사실 일종의 유통업이에요. 유통업을 하는 조직이고 거기서 현재 마을 구성원들이 먹을 수 있는 야채나 과일 이런 것들 갖다가 마트처럼 파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 지금 현재 마포 둘의 생협, 현재 조합원 수가 약 6,500여 가구. 진짜 6,500명. 예. 그리고요. 매출이 놀라지 마세요. 조금만 작은 게 그게 아니네. 예. 매출이 55억입니다. 순매출이. 그래요? 예. 직원은 60명이고. 그러면 오로빌 비슷하네. 예. 직원만 해도 거기서 나오는 직원만 해도 60명이 넘고요. 예, 생협에서만 일하는. 동네 장난하는 것처럼 조그만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동네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 마포 둘의 생협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이 창출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수익을 배분하기도 하고 했겠지만 사업을 더 많이 벌여보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동육아를 위한 어린이집만 해도 4개, 공동육아를 위한 방과후 학교 1곳, 대안학교도 있고요. 대안학교는 인가를 못 받은 걸로. 예, 마을학원에서 무슨 택견, 무용 이런 것도 가르쳐 줍니다. 구성원들한테. 커졌군요. 예. 그런데 그거와 동일하게 성미산의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뛰었다고. 네, 실제로.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성미산 마을 공동체를 굉장히 모범 사례로 지금 홍보도 많이 해주고 여기 많이 배우러 간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요. 예. 이게 실제로 성공적이네. 예, 굉장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죠, 이거는. 폐쇄적이진 않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거기 이사 간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돈 내면 됩니다. 조합원 가입비만 내면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거기 주민이 돼야 되죠. 그렇죠. 부동산값 올랐는데 오로빌처럼 자기가 돈을 주고 땅 사서 거기는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들을 복지를 위한 단체예요. 거기는 철저하게. 예.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가 들어가면 저는 사실 반대하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불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기존의 기업과 큰 다를 바가 없다. 되는 건가요? 불가능한 거.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윤 추구를 하는 다른 업체들이 있다라고 할 때 사회적 기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규모는 가능한데. 반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진다면 인간 본성상 이게 과연 가능하겠냐 이거야. 인간이 이기적이고. 그지.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이
그 사회적 경제 이 체제가 잘 돌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건 이겁니다. 이 구성원 중에 한 놈이 나를 벗겨먹고 도망갈 것 같다. 이런 의심이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적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대로 성립을 하려면은. 그러면 그렇죠? 사회적인 신뢰를 형성해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 사회적 경제 관련돼서 이제 논문을 쓰고서 책을 쓰신 분하고 좀 얘기를 해봤는데, 교육이 사회적 경제에서 핵심이 교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 사회적 경제에서는 교육이 핵심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인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좀 반론을 생각을 해보면은 현대 뭐 기업 운영을 하고 하는데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본주의적 기업을 운영을 하더라도 아예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있잖아요. 그걸 공부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특정한 뭐 영업을 하고 그 재무 관리하고 인사 관리하는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조직이든지. 그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념적 교육에 대한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념적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 공동체는 기존의 영리 조직과 다르다. 이거 교육하는 거예요. 이념이라고 뭐 특별하게 무슨 사회주의 사상을 마르크스 이게 아니고 나 그런 교육인 줄 알았는데 이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과 뭐 이념이 있겠죠. 목적 공동의 목적이 있고 반정부적인 교육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 거 당연히 교육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필요하다고요? 이거 반정부적인 게 필요하다 지금. 오해했는데 저는 반정부 세력입니다. 창을 열자. 어쨌든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의 교육이 필요한 건 맞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든지 그걸 운영을 하려면 그 조직 구성원들이 그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에 따라 하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념적 교육은 아니다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념이라고 해서 우리가 벌써 뭐 빨갱이 이런 얘기 자꾸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 하려고. 물론 이제 그런 교육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게 뭐 인위적이다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불가능한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경쟁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아름다운 가게에서 파는 어떤 뭐 먹거리들이 실제로 대기업에서 마트가 들어오는 것보다 경쟁력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힘듭니다. 제일 큰 문제가 자금 조달이에요. 그렇죠. 개인들이 뭔가 출자를 하려고 해도 이 큰 돈 모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 보면은 조직들 보면 정부 지원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경제적 자립을 못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많아요. 몇 % 정도가 실제로 제가 경제 자립을 정확하게 통계 자료를 봤는데 한 30%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30% 미만만이 자립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제 의존하고 있는 형태. 오로비라고 똑같네. 오로비 자급자족 20%랑 비슷하네. 그래서 야 이거 경쟁력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서구 사회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랑 사회문화적인 환경이 다르니까 하는데 서구 사회에 한번 예를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몬드라곤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사회적 경제 기업. 이게 몬드라곤? 조합 형태의 그런 기업입니다. 이거는 스페인 전체 기업 순위가 7위입니다. 사회적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7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5명이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고용자 수만 해도 8만 명이 넘어가요. 유럽은 8만 명이 넘어가고 걔네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업 협동조합 파고르라는 게 있는데 얘네가 스페인 내 가전제품 시장의 30%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기술자도 있고요. 독자적인 기술 연구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는 지금 뭐 시작 단계니까 당연히 뭐 안 될 거고,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워낙 기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해외에 부지기수로 많다. 너무 많다. 해볼만하다. 이 얘기입니다. 현 정부 들어와서도 이제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지원하려는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지금도 5인 이상이면 일단 협동조합법이 통과가 됐어요. 5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내용이라서. 한 명만 더. 근데 이거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강 선생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짧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사실 너무 큰 주제라서 요거를 나중에 한번 빼가지고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빨갱이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도 전문가를 한번 모셔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논문 쓰신 분이랑 뭐 관련이 있다고. 그분이 가까운 지인에 계셔가지고 가까운 지인 자기 누나를 갖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쉬워. 이거 좀 얘기를 사회적 경제 얘기를 더 했어야 되는데 좀 아쉬운데 한번 또 해보시죠. 한번 빼가지고 제대로 한번 다뤄봅시다. 그렇죠? 강 선생이 사실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우리 경제 마무리 좀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은 우리가
짧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예, 사실 경제 문제가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방대한 문제인데 그렇죠. 저희가 한번 겁도 없이 건드려봤어요. 예.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 이렇게 3회에 걸친 경제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을 한 10초씩 한번 진행을 해보면 저는 일단 2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 자본주의에 수긍하거나 아니면은 오로빌로 도피하거나. 오케이. 그렇죠. 2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우리 깡 선생 어떻게? 저는 어렵지만 현실 바꾸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제일 하고 싶은 말은 이제 21세기는 더 이상 무슨 좌파, 우파 구분이 어디 있어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들을 우리 공익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그런 어떤 이념적인 구분 자꾸 이제 발목 잡히지 말고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오로빌 나도 데리고 가죠. 그래 갑시다. 예. 우리 김도희께서는 저는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거에 대해서 이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인본주의나 인간적인 가치가 먼저 오는 경제가 무엇인지는 개개인이 아주 다양하게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고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그렇게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은 정말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개인들이 일단 자기의 그 이상적인 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동수단은 자기 환경에 맞게 다양하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실제로 필요한 것 같아요. 말로만은 안 되고 무수한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일해야 된다. 네네. 일이 포함돼야 된다. 네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한 단어로 압축을 시켜서 얘기하자면 정신승리인데요. 네네. 뭐예요? 행복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와요. 우리가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이게 한 지체다. 각각의 어떤 지체다 얘기해서 누구는 머리 된 사람이 있고 누구는 간이 있을 것이고 손발이 있을 거 눈이 있을 것이다. 그럼 다 맡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많은 사람을 좀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데는 부러워하면서 박수 칠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좀 질투하는 부분들이 있고 제가 뭐 우리 문화 특수성을 생각하면 과연 정당하게 돈을 벌었을까. 근데 그런 것들도 좋아요. 그런 것들도 좋고 비판적인 것 자세로 해갖고 사회를 바꿔나가는 노력들도 좋은데 기본적으로 나한테는 무엇이 이득이냐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 질투를 하든 부러워하든 이런 것도 좋겠지만 내 삶에서 내가 행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먹고 살아야겠죠. 욕심 버리자는 거예요, 그냥? 한편으로는 그렇죠. 분수를 알자는 것이 굉장히 싸가지 없게 들릴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이 정도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이 안에서 행복을 느끼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기독교인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하지가 않아. 여기서 내가 막 미친 듯이 돈을 벌어가지고 하루에 막 10시간 동안 모니터를 들여다보면서 눈에 피를 흘리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세모 씨처럼. 맞아요. 우리가 그런 내세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안에서는 가능할 것이고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이거 굉장히 베스트셀러에서 읽으셔보신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불안하다면 내가 돈이 없고 그다음에 실패한 거고 루저 같고 불편하다면 그 불안을 알랭드 보통 불안이라는 책에서 그게 왜 그런 돈이 없으면 왜 불안한지 좀 이게 써놨거든요.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이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쉬워요. 재밌어요. 읽어보면 좀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충 무슨 내용이 나오나요? 불안한 이유. 왜 돈이 없는 것을 우리가 제약시하고 내가 왜 루저고 내가 사회에 도태됐고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항상 부자가 돼야 된다는 불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사회가 만든 거다. 괜찮다. 그게 일종의 허위의식이라는 거지. 물질적 가치에 대한 집착, 추구 이런 것들. 그게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보다는 우리를 진짜로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우리 삶의 가치는 게 무엇인가. 그렇죠. 자본주의란 말 자체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자본주의란 말이 되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인본주의적 생각을 생각해보면 돈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우리가 괴로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면 어떤 가치가 필요한 건가요? 인본주의적 가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자존감 그리고 또한 베푸는 마음이 있으면 자기도 또 행복하거든요. 비판하고 싶어. 됐다. 야, 지금 직업도 없고 지금 실업자인데 뭘 자기를 사랑하고 만족을 하나. 시간이 없어서.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독실이 얘기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개인 어떤 욕심을 갖거나 그렇게 너무 자본주의적인 가치 세계관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진짜로 나를 행복하는 게 뭐고 이런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핵심적인
수 있다.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기도 한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죠. 독실이가 말하는 것처럼 정신 승리를 한 다음에 주식을 투자하는 거야. 돈을 벌어가지고 오로빌로 가자. 그렇지, 오로빌로 가자. 그래요. 그렇죠. 그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그죠? 경제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많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주제. 경제를 이제 영원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경제를 또 한번 다루게 될 테니까. 다음 시간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의 탄생, 비기닝 오브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맞나? 대학의 시작. 대학의 시작. 최 사장의 영어가 좀 많이 약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어요. 청취자분들이. 우주의 탄생. 야, 니네 요청이요?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 경제 같은 거 하지 말고 야, 니네 수준이 맞게 미스테리 해라.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우주의 탄생 비화. 대해서 우리 독실이 많이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죠. 과학사 전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알겠습니다. 우주를 보는 시각을, 과학을 보는 시각을 한번. 다음 시간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경제를 총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